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형사합의 25부는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이 배당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관련 사건의 경우 한 재판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 25부는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이 배당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대법원 예규에 따라 관련 사건의 경우 한 재판부에 맡길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법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조금 전에 국무회의가 끝났는데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요? 네, 오늘 임시 국무회의는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안건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상정됐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전 특검 법안과 비교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 대부분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점을 상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특히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자칫 정상적인 군사 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은 조속한 사회 정상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제2요청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에도 야당이 처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법안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이처럼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는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였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최 대행을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야 반응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은 어차피 효용 가치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2요구권 행사를 계기로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특검은 혈세 낭비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여당은 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려 한다면서 특검은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특검을 하는 효용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26차례 행사한 윤 대통령과 비교해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 공포가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는데 향후 대응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네, 여당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 논란도 연일 파고들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특히 문영배 재판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인 친분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주장 단체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연일 헌재 때리기에 나선 여당은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불복 우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관에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당시엔 권 원내대표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영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데다 그 처형을 탄핵소추 의결 직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님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편 민주당은 민생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투자은행에서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 성장률이 0.2%나 높아질 거라고 분석했다며 시급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이 대표는 초당적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역시 강조하면서 2월 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규모, 즉 모수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여당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 등 자꾸 조건에 붙이고 있다면서 그러지 말고 완벽하지 않은 안이라도 먼저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 행보를 두고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면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치적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라면서 첨단 산업 육성의 진정성이 있다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극을 하든 쇼를 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다만 이 대표의 제안 자체에는 필요하면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전국 전환을 위한 일시적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허용된 첫날 대통령실 참모들이 서울구치소로 윤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구치소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제1부속실장 등 5명이 함께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대통령실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참모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과 동시에 공직사회를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또 긴 명절 연휴 기간 의료 대란이 없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하게 추진해온 의료개혁 경과를 점검한 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고령층을 챙기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환기하고 동시에 구치소 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도 국민과 지지층을 향해 일관된 의연한 모습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의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일반 접견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인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옥중 정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첫 일반인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구치소입니다. 네, 오전에 대통령실 참모진이 다녀갔는데요. 오늘 추가로 일반 접견이 이뤄질 예정이 있습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자에 대한 일반인 접견은 하루 한 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구치소는 수용자의 교화와 처우를 위해 접견이 필요하거나 접견 민원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 접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접견이 허용된 뒤 처음 윤 대통령을 만난 건 대통령실 참모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0분 정도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제한되는 접견 금지 조치는 지난주 금요일에 해제됐는데요. 다만 공휴일에는 일반인 접견이 제한돼 설 연휴 동안엔 변호인 접견만 이뤄졌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을 시작으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구치소 앞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설 연휴 동안에도 매일 진행됐던 구치소 앞 집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곳 구치소 앞에 모였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등의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부대를 추가해 모두 6개 부대를 배치하고 탄핵 찬반 측을 분리하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는 상황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을 순찰을 강화하고 취재진에게 단순히 항의하는 것을 넘어 협박, 폭행을 행사할 경우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합의 25부에 윤 대통령 사건도 배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검찰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사실상 형사합의 25부가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25부의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형사 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네, 최장 6달인 구속 기한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 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사건 배당 이후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요. 남은 쟁점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이 있는 만큼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른바 윗선에 대한 처분만 이뤄졌을 뿐 공범 사건과 각종 고발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 봉쇄나 선관위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일선 군 지휘관들이나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혐의만 적용하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직권 남용 혐의는 제외했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한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특수본은 지난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뒤 개장한 첫날 국내 증시가 출렁이며 코스피는 2,51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 소식이 설 연휴 해외 증시를 뒤흔든 가운데 우리 증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하영 기자, 딥시크의 여파로 증시 희비가 엇갈렸다고요? 네, 반도체주는 급락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급등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는 오늘 10% 가까이 하락하며 19만 9,2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보다 하락폭은 작지만 삼성전자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설 연휴에 해외 증시를 뒤흔들었던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 소식에 우리 반도체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딥시크 영향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6%,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딥시크 충격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7% 내린 2,517.3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06% 내린 728.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21.4원 오른 1,450원대 중반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반도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요? 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3조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판매 확대로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이 역대 최대인 30조 1천억 원을 달성했지만 연구 개발비와 첨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 위한 초기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와 과전을 담당하는 부문도 매출 40조 1천억 원, 영업이익 2조 3천억 원으로 3분기보다 모두 감소했는데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가 감소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간 매출은 300조 8,709억 원으로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3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연간 시설 투자액은 53조 6천억 원, 연구개발비는 35조 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도 반도체 분야 약세로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첨단 공정을 조속히 마련해 고사양, 고용량 제품 수요에 대응하고 실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으로선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과 내일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며 도로 살얼음 위험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절기 입춘에 들어서면서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입춘 한파가 찾아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눈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기자, 서울에 아침에 이어서 오후에도 강한 눈이 내렸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오후 1시쯤부터 다소 강한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잦아들었습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문산선 산단 IC 부근입니다. 2시 전후에는 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현재는 그쳤습니다. 눈이 내린 도로 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인천 김포 수도권 제2순환선 대능 2교 부근인데요. 역시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도로 주변으로 많은 눈이 쌓여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미끄럼의 위험이 큰 만큼 차간격 넉넉히 유지하고 속도도 줄여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어느 정도 그쳤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방은 최고 5cm가량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강원지방은 밤까지 눈이 내리고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는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강수대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북과 영남에 최고 5cm의 눈이 내립니다. 네, 추위는 한풀 꺾인 느낌인데 다음 주에 또 한파가 예고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월에 한파가 찾아오는 일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절기상 입춘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입춘을 지나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설 연휴 때처럼 북쪽에 강한 한기가 내려와 머물면서 다음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입춘 즈음에 이 정도의 한파가 찾아오는 건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월요일부터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영하 11도, 금요일에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 속의 서해안에는 2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과 풍랑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는 연휴 내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설 이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줄을 서시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오늘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가장 먼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정치권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김지현 전 최고위원도 다녀오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순서가 뭐 한참 기간이니까. 거저먹는 대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겨야 하고 민주당을 넘어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야가 설 민심을 살핀다고 연휴 내내 바빴던 것 같은데요. 그 민심에 대한 분석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접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뭐 접견을 못하게 했던 거 자체가 처음엔 전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접견이 가능해지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는 건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좀 가끔씩 텔레비에도 보이긴 하지만 아마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전달할 게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바로 직전까지 모시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도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접견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몇몇 정치인들이 이제 접견을 하러 간다고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글쎄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네. 그냥 설이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과연 지금 대통령을 접견하는 게 현역 정치인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좀 듭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뭐 다음 주 초에 원내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찾을 것이다, 접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협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 접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대통령이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다, 지낼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뭐 지지층의 지지를 일부 받고 있긴 하지만 중도층이나 또 비판하는 반대 지지층에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안겨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한 어떤 국정의 혼란을 지금 만들어내신 거고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과하는 메시지가 일절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구치소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한가한 말씀을 하신다면 네,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 이렇게 전해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지지층은 또 더 선동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 국가가 계속 두 쪽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두 쪽으로 지금 갈라치는 역할을 하시는 거나 또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도 좀 공사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가려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따로 뭐 이렇게 가든가 남들 모르게 가든가 해야지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 뭐 개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가서 그런 것들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의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다거나 보고가 된다면 불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에게는 상당히 뭐랄까 상징성을 훼손하는 권한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훼손하는 일을 또 벌이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분들이 공적인 자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참모진 접견을 막았어야 한다,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박수 받았겠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추측이 돼서 저희가 줄을 서시오 이런 키워드를 뽑기도 했는데 일반인 접견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나 봐요? 네, 근데 많을까요? 뭐 많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분위기가 많을 것 어떤지요?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관저 앞이던 뭐 광장이 됐던 그 몇몇 의원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한두 의원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언론에 많이 비춰졌을 때 국민의힘에 있는 대다수가 아마 저런 마음 아니냐, 저런 입장 아니냐, 그분들의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호도되고 이렇게 여론몰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다 마음은 가 있을 거다. 아니면 꼭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뭐 단체로 갈 거다. 뭐 단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접견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접견 추진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위로하는 그런 현상이자 또 그런 발걸음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하고 위로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좀 전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저는. 물론 이제 대통령하고 연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또 정치적인 행위가 그분들의 또 이득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접견이 국민 전체에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혹 만약에 계엄을 동의하는 건가 이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용태 의원은 계엄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느 쪽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면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적 관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적인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적인 부분은 0에 반비례해가지고 가까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뭐 별건 아니지만 방송에 나와서 친한 정치인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범죄 혐의와 관련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어떤 평론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항상 비판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선배들이. 야, 너 앞으로 방송하지 마라. 너 그러다 주변 사람들 다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방송을 안 하면 안 했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게 맞습니까? 저보다 권한이 훨씬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민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훨씬 큰 분들이에요. 거기서 모범을 보이시고 본인이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희생적으로 그걸 떠안아야지 자기만 좋자고 저거를 저런 식으로 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좀 잘 보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가가지고서 그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공적인 모습으로 박수받을 일인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 접견을 가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일 수 있다는 김용태 의원의 말에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강성 지지층에 약간 호소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마 가는 게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가지 않겠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이 과연 지금이 맞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설 이제 민심을 보면은 전 설 민심 때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조기 대선이었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여당으로서 과연 그런 행위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뭐 제가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김용태 의원 말에 전 좀 동의가 가네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시기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지금 대통령 파면 결론이 그 복귀냐 파면이냐가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서로 찬반 집회도 하고 서로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것을 이렇게 접견을 간다. 이게 맞는 건지 한쪽은 선동하고 한쪽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닌지 좀 다시 한번 좀 재고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기적으로. 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말입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시죠. 네, 특히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도 결국 포용과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크게 공감한다.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을까요? 어떤 저희가 있는 의미였을까요? 글쎄요, 뭐 다 그 행간이 있는 이야기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런 행보를 박수쳐 드리고요. 저게 진전성 있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을 때는 어느 때였나요? 대부분이 선거라든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앞두고일 때 찾아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진정성 있는 행보로 이어졌느냐를 본다면 그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 그리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의 불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만큼은 저렇게 크게 공감하고 그런 행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때에 통합적인 행보를 하라는 그 메시지를 내므로써 과거 본인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의 일종의 좀 배려 이런 걸 하려는 의도가 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가족도 포용 못하면서 무슨 통합을 외치냐 이런 쓴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으로 돌아가 보면 그 직전에도 두 분이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송 자체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정치가에서 들렸던 얘기는 뭐냐면 친문 쪽에서의 몇몇 의원들 아니면 그 당시에 후보들 여기는 공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포용의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지사도 지금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22년 대선 이후 지선 총선에서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당을 떠난 사람들한테 사과해라.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사실 정치에서 치욕적인 것을 당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워딩을 쓴 거였죠. 그래서 저 사진으로 봤을 땐 두 분이서 뭐 차담하면서 좋은 얘기 오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서로 간에 쌓여있는 켜켜이 쌓이는 불만이 매우 높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더 주목받은 건 앞서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 대표에 대한 비판글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비명 행사, 총선 공천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복당시켜라.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가장 꺼려할 만한 표현을 썼죠. 일극체제 그리고 사당화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에 맞받아치는 친명계 수위도 높았습니다. 정진욱 의원은요, 윤 대통령에게 받은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표시를 저렇게 하느냐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직접 꼬집는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김준혁 의원은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친문계가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비명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박지원 의원에 이어 전현희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네.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찻잔 속의 태풍이다. 김경수 지사가 한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예. 충고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네.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그러한 충고를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폭넓게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명 분들이 몇 분이 이제 발언을 전 지사의 메시지요? 하신 예. 거에 대해서 예. 그런 이제 언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지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꼭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모두 일극체제로 해 내 뜻에 따라 이런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들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박지원 의원은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표가 충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양면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충고를 받아들여야 큰 정치인으로 박수받을 수 있고 그 박수를 업고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마다 비명으로 낙인 찍고 그다음에 불이익을 준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주변의 몇몇 외에는 그 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0.1%로 저도 진 거고 10%로 저도 진 거고 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몇 사람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지난 대선에서 본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로 진 거예요. 많이 안 졌다고 아무리 항변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온전히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가 있고 지금 그 힘을 이용해서 저런 헌재 과정이나 내란죄 수사에도 저항을 하잖아요. 법 위에 오히려 힘으로 법을 누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0.1% 내지는 0.11%라도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야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충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본인이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런 충고 좀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힘이 얼로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저렇게 비명계의 이야기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을 하시는 분들이 희생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생한 게 있어야 그게 대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얻고 그다음에 저 사람을 지지해서 나의 희생도 저기에 좀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분들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 자기 그 공천이나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 다른 전체 비명 전체의 불이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본인을 던지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희생한 게 없습니다. 비명계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죠. 할 말은 있죠. 그렇지만 옆에서 그런 희생이 있을 때 박수를 치고 공감하고 함께 하려는 어떤 큰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에는 희생이 너무 없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들을 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울림을 줄 정도, 그 정도 못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아직은 보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의 목소리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비명계의 목소리에 대해서 친명계가 발끈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비명계가 그렇게 못 도와줄 만도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양문석 의원이었던가요?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이 얘기했었죠. 양문석 의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괜찮다, 뭐 자유롭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그 비명계에서 봤을 땐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포용하겠다고 저기 가서 얘기는 할 수도 있고 뭐 잘 듣겠다고는 했지만 그 밑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게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대선 패배 원인을 잘 새겨라. 결국에는 비명계가 돕지 않아서 대선에서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고 또 김경수 지사한테는 대선 이후 한때 구속돼 있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하하는 발언했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경수 의원이 전 지사가 이번에 사면 받았잖아요. 예. 사면 받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마워서 이런 짓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정진욱 의원이 그런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죠. 뭐 삭제는 했지만 예. 뭐 그 올린 건 뭐 다 남아 있으니까요. 예. 지금 여기에도 나오고 있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밑에서 오가는 얘기는 굉장히 과격해요. 그것이 과연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는 산일까? 뛰어넘게 되면은 그래서 포용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쉬울까?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명과 친명 간의 신경전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7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문제를 고심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계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의 7번째 거부권, 사실 예상됐던 수순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해도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뭐 최상목 권한대행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네. 안 하시기를 저는 바랬어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라는 말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야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안 통과시킬 때 야당에서 합의 안 하면은 통과 안 시킬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야 합의라는 거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안 됐을 때 표결이 일어나면 그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의사결정의 절차이자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야 합의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은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신 거 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서 거부를 한다는 건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우려 중에서 그래도 귀에 들리는 우려는 뭐였냐면은 그 특례 조항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어떤 비밀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도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조항을 뒀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여야 그거는 합의가 맞아요. 안 됐다는 것은 일종의 변명이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판하고 있어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세요? 역대 최다가 된 게 자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니까 역대 최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이 평가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째, 민주당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시기를 놓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전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주 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 특검 그날 합의했으면 됐습니다. 그때 권성동 대표가 자기 그 특검법 내놨었고요. 그날 밤까지 협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양보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때 양보를 했으면 됐을 거고 지금 특검 잘 되고 있었을 겁니다. 안 됐던 이유는 자기네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메랑이 지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당신만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별건 수사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소 다 돼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나머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가지고 별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을 포함한. 그분들 왜까지 별건 수사를 해서 외란죄는 빠졌지만 그걸 통해서 외란죄도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잘못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지난 탄핵 때 17년도 탄핵 때 우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거 2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전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행이 7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 법 재판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불공정한 헌법재판소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있다고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어느 부분이 논란의 배경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측의 부위원장이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상희 변호사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고 윤석열 대통령 그 퇴진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그 지금 국회 측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문영배 재판관은 뭐 이재명 당대표와 과거에 SNS를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다.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저는 진짜 사법 신뢰를 흔드는 굉장히 나쁜 행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헌재하고 법원은 다릅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헌재는요 9명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예요. 그리고 그 합의가 안 될 때 표결을 하는 겁니다. 찬반으로서 의사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9명이 계속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법원은 그게 아니죠.
재판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사가 3,0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누군가가 한 재판부가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심제에 의해서 그 문제가 있다면은 상급심에 그 문제를 또 따져볼 수 있는 부분, 이의신청의 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향이 다른 사람 9명이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보수적인 성향으로 갔다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갔다가 이게 상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3명, 법원 3명, 그다음에 국회 3명 해가지고 여기서 합의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척을 시키겠다. 어떤 이유로. 이 합의의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제척을 시키겠다.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이에요. 정치적인 공격.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결국엔 헌법재판소의 구성, 구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말이다, 정쟁적인 언어다, 이렇게뿐이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영배 권한대행이 논란이 된 글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SNS 계정을 닫거나 이런 행보 때문에 더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시죠? 그 이념적 편향성은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걸 우리가 꾸준히 봐왔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걱정은 되는 거는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거는 좀 우려는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9명의 합의 체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법부에서 보면은 늘 변호사, 검사 찾아다니죠, 판사 출신 찾아다니죠. 왜 찾아다닙니까? 나한테 지금 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판사하고 인연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변호사 쇼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3명이나 되는데 아까 합의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굉장히 편향적이게 무조건식으로 다루지 않을까, 이 사안을.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문영배 재판관은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관계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진짜 그러면은 저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영예롭고 높은 자리입니까? 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의 그 고마움은 훨씬 더 이해관계에 훨씬 크게 저기를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저기서 9명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법관의 양심으로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대한 여야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고인이 쓴 일기 일부를 입수하고 유족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공영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1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 생전 오 씨가 쓴 자필일기입니다. 2024년 7월 16일 새벽에 일어나 특보를 마쳤는데 선배에게 폭력적인 말을 들었고 무척 억울하다는 심경이 드러납니다. 오 씨가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은 지난 2022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MBC를 대표해 출연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오 씨와 그의 동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이 개설된 겁니다. 오요한나 씨가 남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4명이 자기를 죽일 듯이 씹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웃으면서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사망 전에도 극단적 시도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는데 이후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유족은 고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우리한테 사과 필요 없죠. 우리는 피해받은 게 없으니까. 물론 상처는 받았지만 죽은 요한나에게 사과를 좀 해달라. 그걸 원하는 겁니다. 유족은 소장에서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 괴롭힘이 2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스타 공영주입니다.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고기의 연료를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 감식을 다음 달 3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감식에서 시료 채취와 분석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해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설날을 앞두고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기내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면서 리튬 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조 배터리를 비롯해 노트북과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리튬 배터리. 하지만 충격을 받거나 과열되면 폭발할 수 있는데요. 그 위험성 때문에 위탁 수화물로 붙이지 못하고 꼭 기내에 들고 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 규정상 용량이 100와트시 이하면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하고요. 6개 이상이면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내 반입 허용량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보조 배터리는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탑승객이 직접 들고 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내 선반은 바람이 지나는 통로이자 전선들도 배치가 돼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부산 화재 당시 일부 승객은 승무원이 별도의 대피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직접 문을 열고 탈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앞쪽으로 또 이동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쫙 밀려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승무원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특히나 스스로 문 여는 그래서 절대 스스로 문 여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우리 옛날에 대구공항에서 공중에서 문을 열었던 그런 행위랑 뭐 동일하다고 해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승객 입장에서 보는 외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탈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어떤 가지고 있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엔진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마치 조류 충돌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동일한 상황 때문에 엔진 뒤쪽으로 불꽃이 나와서 뒤쪽 슬라이드 쪽에 내리시는 분한테 또 화상을 입힐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지난 2023년 5월 한 남성이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남성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토부의 항공기 사고 시 행동 요령에는 비상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자주 들리는 비행기 사고 소식에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상시에 개인 행동 요령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근처 공항 상공에서 일어난 여객기와 군 헬기의 충돌 뒤 추락 사건으로 두 항공기에 탑승한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특히 여객기 승객 3분의 1가량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고 돌아가던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들이었는데요. 10대 선수 2명 등 한국계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추락한 항공기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64명이 타고 있었는데 20명가량이 피겨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은 6명인데 여기에 한국계가 3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총영사관은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진아한과 어머니 정모 씨가 한국계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입양된 10대 남자 선수 스펜서 레인과 미국인 모친도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Spencer Lane, he's one of my best friends. I mean, every single day I would walk into that locker room here and greet him and he would tell me about his day and everything. And Gina, she would sit and put her skates on in the hallway, but when I would walk down that hallway, I would greet her every morning and she was so kind to me.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으로 두 선수의 코치인 러시아인 예브게니아 슈시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도 일행이었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을 비롯한 지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It's tragic that we all feel it. We can't explain it. We're in this together. We always support each other. Together, it's part of the fabric of who we are, both at the Skating Club of Boston and in our skating community. 이들은 모두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열린 미국 선수권 대회와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희생된 두 선수는 모두 재능 있는 피겨 스케이팅 유망주였기에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정식 배당되면서 이제 형사 재판이 본격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 2회 예정된 탄핵 심판과 더불어 이제 형사 재판까지 두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는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도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예상대로 형사 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사 합의 25부에 내란 전담 부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형사합의 25부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된 것이고요.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등 관련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배당받아서 심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이 형사합의 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까지 맡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이제 기소가 먼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기소가 돼서 준비 기일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 사건의 심리라든지 변론의 심리가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병합의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과 병합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병합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병합될 걸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제 국정논란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었고 최서원 씨,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로 알려져 있는 그분하고는 이제 공소장 내용이 동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했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은 병합될, 특히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재판부로서는 사건들을 병합해서 재판하는 것과 병합하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병합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이제 거친 그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연루된 사람이라든지 다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해서 심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각 사건마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사건의 심리에 이제 속도를 맞출 수가 있고요. 증거 조사라든지 증거 관계 면에서도 사실상의 여러 이제 증거들이 현출이 될 것인데 그것을 심리하는 것에도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보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한 재판부에서 이렇게 뭐 내란 전담 재판부다라고 해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이 한 재판부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지만 법원은 이제 법관 개개인이 이제 존재를 하지만 각자 양심에 따라서 사실 이제 현출된 증거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판단으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된 형사 25부 지귀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이분은 법조계에서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일단 이 지귀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요, 6년간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고요. 대표적으로 맡았던 사건들을 좀 보면 이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이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당시 합병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건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하고 당시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예, 이제 재판부도 배당이 됐고요. 그럼 언제쯤 첫 공판이 열릴까요? 1월 말에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첫 기일은 1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277조에 보면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 진행 과정을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는데 12월 10일께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2월 27일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구속 기소가 됐는데 1월 16일에 첫 기일이 열렸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한 20일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월 중순 이전에 첫 기일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럼 1심 선고 시점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구속 최대 기간이 처음에 2개월 해가지고 기소가 된 다음에 2개월부터 해서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6개월쯤 되잖아요. 7월 말이 이제 구속 만료 시점인데 그 전에는 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7월 말 만료 시점 전에 첫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형사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헌재가 일주일에 2번 일정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는 재판장에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헌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을 기일로 잡아놨고요. 2월 전체 이제 기일을 다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사재판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본인이 이제 출석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최소 주 3회 이제 재판 출석을 이유로 구치소 밖으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뭐 주 1회 심리도 가능하지만 집중 심리를 한다고 보면 주 2회까지도 뭐 잡을 수는 있습니다. 기일을.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도 헌재에서 주 2회 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방어권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헌재 재판 2일에 형사 재판 2일 해가지고 주 이제 4회 재판을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형사 소송이 진행됨을 이유로 해서 헌재에서 재판을 뭐 중지해달라 아니면 조금은 좀 천천히 속도를 늦춰달라고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요.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이 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이 지금 헌재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 청구 사유하고 만약에 형사법상 이제 재판의 어떤 사유가 같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보류할 수 있다. 좀 늦게 할 수 있다. 이제 뭐 한마디로 중지, 중단 같은 것을 얘기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 놓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손준성 검사라고 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윤석열 뭐 정치 검사 시절에 이제 뭐 이 명예훼손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탄핵 심판이랑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상 이 재판이 이제 겹쳐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이 경우는 이제 사실관계 자체는 뭐 크게 뭐 전 국민이 알게 중계가 된 뭐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어떤 탄핵 심판이 중단될 어떤 그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 법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올 텐데 각 그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본인의 이제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변론의 내용이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형사재판부에 뭐 증거로서 현출이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원한다면 형사재판부에서 일부 헌재 심판에서 나왔던 그런 진술이라든지 기록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의 그 진술이 공유된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본인이 이제 물론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라는 것이 그 목표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권한의 파면을 하느냐 마느냐와 본인이 내란죄 재책에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 좀 다른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에게 이제 공개가 되는 탄핵 심판정에서의 그런 발언이 결국에는 만약에 형사재판부에서 본인이 발언하는 바와 다르게 된다면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자면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를 거의 그대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 대통령.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면회가 가능해졌는데 가장 먼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네, 앞서 정치권에서도 접견에 관한 반응들이 나왔는데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하고 연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또 정치적인 행위가 그분들의 또 이득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지침을 내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쇼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쇼도 적당히들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내라, 뭐 풀어줘라 이게 아니라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본인들도 윤석열도 그 몸을 같이 동염해서 같이 늪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동안은 뭐 면회뿐 아니라 일반인과 편지 주고받는 것도 모두 금지시켰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일반인 면회가 다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횟수나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시간이라든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일반인 접견은 좀 다릅니다.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이 되고요. 시간도 원칙적으로 30분 이내로 제한을 하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된 그런 구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이렇게 여유 있게 두다 보면 또 접견의 기회가 차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분의 이제 시간을 정해서 제한을 두게 되고요.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 또 녹취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은 사실상의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녹취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반면에 변호인 접견은 녹취가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녹취가 되지 않는데 일반인 접견의 경우에는 녹취를 하고 그것을 원한다라면 수사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일반인 접견이 진행이 될 테고 또 오늘 안 그래도 접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지침 결집을 이어갈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헌법재판소에도 직접 나가서 이제 뭐 진술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증인 신청도 하고 뭐가 됐든 이제 기간을 굉장히 늘려가려는 어떤 시도들이나 노력들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과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낼 것으로 예측되는데 다만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익하게 작용할까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측은 조만간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지난 헌법재판소 1차 변론 기일을 마치고 병원에 들른 적이 있잖아요. 어떤 안과 질환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질환들이 보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보석의 경우에는 이제 필요적 보석과 그리고 임의적 보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이제 불허의 사유가 없다라면 이제 보석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임의적 이제
이제 보석의 경우에는 사실상 판사가 이제 직권으로 아니면 본인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강상의 그러한 문제가 위중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됐지만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안과적 질환이 과연 구치소의 생활을 불가하게 할 정도의 그러한 질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머물면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한다면 그게 인용이 될지 아니면 기각될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 연휴 기간에 이루어졌던 경찰과 검찰 조사 내용이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사실상 없었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겐 이 점이 어떠하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나요? 일단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서 국무위원회 이제 심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간담회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헌법이라든지 개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법상으로 절차상으로 하자 내지는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이 실체적으로 국무회의가 실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다투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바로 위법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새로 나온 사실을 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공개 조사 내용인데요. 이 전 장관도 국무회의 당시 내용을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뭔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간 것과 같은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중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 이 회의를 모았을 때 이미 그 10시경에는 그 기자회견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말리고 뭐 이랬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본인의 이제 그런 이제 동의했다, 누군가 동의했다라는 말에 내가 주목당하고 내가 의심받을 거야라는 혹은 내가 책임을 많이 지게 될 거야라는 부담감이 좀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좀 거리두기를 하고자 하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1차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증언이 배치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증언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면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증인신문 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의 우호 증인이었고 굉장히 이제 본인이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은 사령관, 다른 사령관들의 경우에도 지금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박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가 주가 돼서 반대 신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주신문을 진행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은 저녁 사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늘과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눈 내린 도로 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 차 간격을 넉넉히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눈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내륙에 많게는 5cm의 눈이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청주 1도,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7도, 청주 8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입춘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파 속에서 서해안에는 20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